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시를 통해 본 역사의 행간읽기. 시로 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국민시인 미요시 다스지의 길가에서 없다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죠. 길가에서 없다. 미요시 다쓰지. 무사람은 근심 걱정 모르는 나그네라고 보고서 지나련다. 그 옛날에 사촌왕사 있던 자리, 목화 열매 새하얀 밭 가운데 오래된 기와장을 주우면서 무거운 보찜은 등에 늘어뜨리고서 오늘의 갈 곳마저 알지 못하노니 이 나 자신은. 낭독 잘 들어보셨습니까? 1940년에 선 시입니다. 미요시 다스지는 1900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6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의 국민 시인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시가와 다쿠보쿠, 보통 우리나라의 김소월과 많이 연결점을 찾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기타라 하쿠슈, 우리가 한번 기타라 하쿠슈의 첫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보통 첫 번째 국민 시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꼽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일본에 1년간 있을 때 일본의 현대시 전공자인 교수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시가와 다쿠보쿠보다는 기타하라 하쿠슈가 더 국민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미요시 다스지와 그의 스승인 하기와라 사쿠타로도 역시 국민시인의 반열에 놓이는 그러한 일본에서는 근현대 시인 중에서는 위대한 시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시인 중에 지금 별세하지 않은 살아있는 시인 중에 또 국민시인급 시인이 한 분 또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니카와 슌타로, 500강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미요시 다스지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사카 출신이고요. 원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 유년학교, 초등학교부터 군인이 될 거라고 하는 학교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7년간 군인 교육을 받고 실제 군인으로 또 생활도 하긴 했다고 합니다. 22살 때, 22세 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22살에 입학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고등학교하고 지금 고등학교하고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17살에 입학해서 20살 때 졸업을 하지만 청소년 시기를 보내지만, 그때의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학입니다. 제국대학교 예과가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3년간 공부를 하고요. 보통 21살 때 입학을 해서 3년간 공부하는 것이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으면, 입학했을 정도 같으면 일본 최고의 엘리트다. 식민지 조선은 고등학교는 없었습니다. 제국대학은 있었지만 제국대학의 예과인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연희전문학교, 보승전문학교, 여하여전 전문학교가 고등학교급에 해당되지만 일본 유학 가면 좀 수준을 한 등급 아래에 쳐주었습니다. 고등학교보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때 고등학교 입학을 했으니 한 3년 늦게 동경제국대학, 도쿄제국대학 예과인 제1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1고등학교와 라이벌인 학교가 교토에 있는 제3고등학교입니다. 하여튼 최고의 엘리트 과정이 고등학교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제국대학 본과 3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요시 다서지는 그 이후에 도쿄 제국대학 불문과를 나왔습니다. 프랑스어 문학과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인으로 데뷔를 하고 많은 시를 썼는데 우리나라를 소재로 하는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모두 9편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산문시 거리가 아주 대표적이죠. 아주 산문처럼 쓰는 아주 긴 시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군인으로서 한경도 해령에 근무할 때, 해령이면 그 두만강 끄트머리입니다. 해령 지나면 바로 연변이거든요. 우리 안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인 윤동주도 원래 조상 대대로 해령에서 살다가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 자치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해령에서 군인으로 근무할 때 그때 경험한 바, 생각한 바를 더듬어서 시를 쓰는데 그것이 유명한 산문시 거리인데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9편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유명한 시가 또 있습니다. 불국사를 소재로 한 겨울날, 100번 이후 이런 두 편의 시가 있지만 불국사를 소재로 했는데 시가 길어요. 오늘 제가 공부할 시는 조금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여야만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길가에서 없다. 한자로는 노방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방이 길가거든요. 노방음, 엎을 음자. 길가에서 없다. 1940년 작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크게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행시입니다. 무사람은 근심 걱정 모르는 나그네라고 보고서 지나련다. 앞에 있는 삼행시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련다, 지나려고 한다. 근심 걱정 모르는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선덕여왕 묘가 있거든요. 경주에서 읍내에서 그렇게 하네 그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렇다고 걸어서 갈 길은 아닙니다. 선덕여왕 왕릉이 있는데 그 앞에 옛날에 신라실 때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돌로 새겨진 유물 유명한 게 있죠. 그것이 일부 깨졌지만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높죠. 아마 경주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도돌새김으로 된 사천왕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알죠. 절에 들어갈 때 문지기 말입니다. 문지기. 일종의 문신이죠. 그 불법을 파괴하려고 오는 악마들을 물리치기 위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지켜주는 소신이라는 개념으로 지킴이, 문신, 절의 문을 지키는 아주 험악한 표정의 사천왕을 돌로서 새겨놓은 그것이 발굴이 되는데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천왕사하고 그 선덕여왕릉이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아마 한 3차례 가본 것 같으네요. 지금 기억 안 나는 까지 포함하면 더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경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인데 나그네인가 보다. 나그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숙박하지? 돈이 떨어질까 싶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나그네가 근심 걱정이 없을 리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여행이 즐겁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긴장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여행인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긴장감에서 생기는 무슨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수라고 해요. 여수 한자로 여행 여자에다가 실험 숫자 여수.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나그네 서름.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그네 서름, 나그네의 근심 걱정, 여수가 없는 나그네는 없다. 근심 걱정이 없는 나그네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 모르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면서 이 3행은 별 의미가 없고 나머지 6행이 또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그 말입니다. 신라시대 때의 사천왕사 있던 자리, 사천왕사 있던 자리는 거기에 큰 길이 아마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을 거예요. 큰 길이, 버스길이, 신장로가 있었을 겁니다. 사천왕사 있던 자리, 목화 열매 새하얀 밭 가운데에, 그러니까 목화 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천왕사가 목화 밭으로 변해 있다는 거.
그 밭 가운데에 자기가 있다는 거, 시인 자신이 있다는 거. 오래된 기와장을 주우면서 무거운 보침은 등짐입니다. 등에 늘어뜨리고서 오늘의 갈 곳마저 알지 못하노니 이 나 자신은, 뭐 우리식 표현을 하면 이내 몸은, 나는 뭐 이렇게 할 건데 일본적 표현을 내가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나 자신은 하니까 우리는 좀 어색하지만 일본적 표현으로는 이것이 좀 어색하지 않은 표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라는 것은 주제가 두 개라는 뜻인데 무사람은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주어고 또 한 문장의 주어는 제일 마지막에 이 나 자신은 입니다. 완전 도치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주제가 첫머리와 끝자락에 놓이는 그러한 구조로 된 시다. 앞문장과 뒷문장, 앞문장은 삼행, 뒷문장은 육행, 앞문장의 주어는 무사람은, 무사람으로 시작해서 뒷문장의 주제는 이 나 자신은, 이 나 자신은으로 끝나는 시가 길가에서 없다가 되겠습니다. 미요시 다서지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정통한 연구자는 인덕대학교 비즈니스 일본어 학과 교수인 오성윤 교수입니다. 미요시 다서지 시를 읽는다 하는 책을 아마 2019년이죠. 2019년 맞네요. 11월 달에 나와서 내가 그때 직접 받았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요시 다서지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시인이고 일문학자인 오석윤 님의 해석에 의하면, 방금 보여준 책 313쪽에 의하면 신라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인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장을 줍는 행위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이렇게 오 교수는 이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와 짝이 되는 것은 시를 한자 제목 그대로 읽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방음인데요. 이것과 짝이 되는 것은 구상음입니다. 구상음은 뭐냐? 언덕 위에서 없다입니다. 이것은 또 장소가 어디냐? 이거는 경주가 아니라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 영월전 터에서, 영월전은 백제의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어울려서 연회를 하는 곳, 연회를 하는 그 누각이라고 합니다. 누각. 전 하니까, 전 하면 보통 궁전을 말하는데 누각이라고 합니다. 부여 영월전 터에서, 그러니까 보름달이 비칠 때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고 하는 곳인가 봐요. 그거는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 있느냐? 미요시 다서지가 갔을 때는, 그리고 1940년 상황에서는 메밀꽃이 피는 메밀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메밀밭. 아까 사천왕사는 무엇으로 바뀌어 있었다? 목화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역시 그 구상음이라고 하는 시,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없다라고 하는 시에서도 역시 밭 가운데서 오래된 기와장을 주우르고 서성거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서로 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주, 하나는 부여, 하나는 옛날 사천왕사지, 사천왕사터, 하나는 옛날 백제 영월전터. 사천왕사터는 목화밭으로 변해 있었고, 영월전터는 메밀밭으로 이렇게 변해 있었고, 공통되는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을 줍는다? 기와장, 그러니까 기와 조각을 미요시 다서지가 주었다. 이 줍는 행위를 오성윤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대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인이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역사의 행간읽기, 시를 통해 본 역사의 행간읽기. 행간읽기, 역사책이나 보면 이 줄과 줄 사이, 옛날 책은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줄과 술 사이의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를 통해서도, 시의 행간을 통해서도 역사를 읽는다. 일제강점기의 말기 1940년이니까 목화 열매 새하얀 밭이 나오는데요. 목화 열매 새하얀 밭이라 했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화밭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사초왕터가 목화밭으로 변했느냐?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 때문이다. 목화만큼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식물 내지는 작물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얘기거리가 많아요. 목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냅니까? 열매가 터지면 목화가 꽃이 피고, 목화꽃이 여름에 필 겁니다. 그 가을쯤 될 때, 늦여름에 피었다가 초가을에, 그러니까 한 9월, 한 중순 이후쯤 되면 찬바람이 나면 열매가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면서 터진 열매 속에서 무엇을 얻느냐? 솜을 얻습니다. 이것을 목화솜이라고 하죠. 목화와 면화는 같은 말입니다. 인도와 페루가 원산지예요. 이게 멀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페루는 원산지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면화를 많이 얻으니까 영국이 끌떡거렸어요.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인도의 면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식민지화 시킨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 뭡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있었어요. 동인도 회사. 세계사에서도 뭐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영국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면화,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그 솜을 가져가가지고 산업혁명을 촉진시켰습니다. 그 실을 뽑는 기계를 만들고 뽑아진 실을 가지고 직물을 짜는 기계도 만듭니다. 이거는 뭐 인도에서 만들 수가 없죠. 그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것이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산업혁명을 촉진시키는데 실 뽑는 기계를 방적기라고 하고, 뽑아진 실을 가지고 직물을 짜는 기계를 방직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명했단 말입니다. 방적기와 방직기를. 그래서 산업혁명을 크게 촉진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목화 재배했는데 우리 또 여기서 흑 역사가 발견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막 일을 짐승처럼 시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사는 미국 흑인들의 선조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14세기 때 문의점이 원나라, 몽골족이 지배하는 원나라 가가지고 부뚜껑으로 살짝 몰래 가져와서 들어왔습니다. 문의점은 저 경남 삼청이 고향인데 거기에서는 심으면 되거든요. 가능하거든요. 따뜻한 곳이니까. 그 목화가 원래 따뜻한 곳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죠. 1930년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조선을 수탈하면서 가장 먼저 수탈한 것이 쌀이에요. 쌀. 그래서 산미 정산 정책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미. 쌀을 생산하는 그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쌀이 많이 나니까 쌀값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내각 총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농민들이 하도 안에 불만이 많고 폭동을 일으킬 기미를 보이니까 산미정산 정책을 철회하고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1929년 세계사적인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공황 때 영국은 블록 정책을, 경제정책을 취합니다. 모든 것을 닫아버렸어요. 영연방 국가들에게만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화, 즉 면화와 양모는 영국이나 연연방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왔는데, 특히 호주 같은 데서 일본이 이게 이제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국내에서는 농민들이 불만이 많고 하니까 1930년대에 되면 정확하게는 1932년 남면 북양 정책을 취합니다. 남쪽에서는 면화를 심고 목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라.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을 남선 북선이라 해서요. 남선 북선. 또 중부지방은 중선이라는 말도 쓰고요. 남선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순에서는 양사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장려를 했습니다. 장려가 아니라 거의 명령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에서 목화를 재배해서 목화솜을 빼내면 직물 공장으로 보내져 공업 원료로 사용되었다. 북쪽에서 양을 키워서 양털, 약물을 이렇게 뽑아내면 역시 직물 공장에 보내져서 공업 원료로 사용되었다. 일종의 수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맡은 회사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다.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역사의 행간 읽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천 왕사터가 빈터이니까 여기에 목화밭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경주 그 당시에 경주부에서 내린 명령이었고 농민들은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요시 다서지가 시를 쓴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시를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읽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시를 통해 읽는 역사의 행간 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미요시 다서지의 또 다른 시 계림구송. 계림은 경주를 말합니다. 경주에서 9개의 엎조림, 9가지의 내용을 엎조렸다 해서 계림구송이라고 하는 조금 긴 시입니다. 거기에도 목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화밭의 목화꽃 골목길 깊숙이에서 우는 귀뚜라미. 그러니까 목화 솜을 이렇게 생산할 때가 가을이거든요.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찬바람이 날 때 이렇게 열매가 터져서 그 솜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귀뚜라미가 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계림구송에 목화밭의 목화꽃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 깊숙이서 우는 귀뚜라미. 좀 시간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그렇게 귀뚜라미가 울면서 이제 열매가 터져서 목화솜을 거두어들인다. 이런 시가 되겠네요. 요즘은 목화 어때요? 1990년대 이후 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섬유들이 많이 외국에서 이게 들어와서 이제 목화, 즉 면화가 좀 존재감이 잃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요즘은 목화, 경상남도 함양, 전라남도 순창, 제주도 일부 거기에만 목화를 재배하지 목화 재배하는 데가 없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 처음 만난 곳도 목화밭이라네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목화밭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지나서 90년대부터는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목화밭, 목화솜 이것을 가지고 미요시 다서지의 시 길가에서 없다를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길가에서 없다. 미요시 다쓰지. 무사람은 근심 걱정 모르는 나그네라고 보고서 지나련다. 그 옛날에 사천 왕사 있던 자리 목화 열매 새하얀 밭 가운데 오래된 기와장을 주우면서 무거운 보찜은 등에 늘어뜨리고서 오늘의 갈 곳마저 알지 못하노니 이 나 자신은